어머니, 주소도 개인정보예요. 저희가 어디 살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세요? 35년 트럭 몰며 무릎 갈아가며 모은 3억 원으로 전세금 해줬는데 돌아온 건 이 말이었습니다. 1년 동안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면서도 숨기고 살았던 아들 며느리. 보고 싶어도 참고 택배로 반찬 보내던 엄마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생활 침해라는 말을 내뱉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년 전 그 전세금에 차용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35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우더라고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릎에 파스 붙이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덕지덕지 붙입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집니다.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남편 판석이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서 수술하자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요. 돈도 돈이지만 입원하면 누가 집안일을 하겠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남편 밥 차려야죠.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구워서 상에 올립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오늘 준호한테 전화해 볼까? 또 어제도 했잖아. 그래도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남편이 웃습니다. 아들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고. 알아요. 알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준호는 저희 외아들입니다. 40살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도시락 싸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왜 무릎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세요? 35년 동안 트럭을 몰았습니다. 야채 장사였어요. 새벽 2시면 일어나 남편이랑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트럭에 배추, 무, 양파, 감자를 가득 실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어 나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트럭 뒷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 골목을 돌기 시작했어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양파 사세요. 배추 싸게 팝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끄럽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벌어야 했으니까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터졌습니다. 찬물에 야채 씻다 보면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어요.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트럭 안은 찜통이었죠. 그렇게 35년을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느냐고요? 준호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 했으니까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고 싶었어요. 준호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얼른 취직할게. 제 손을 보고 그랬나 봅니다. 거칠게 트고 갈라진 손을요. 무슨 소리야? 넌 대학 가야 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은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준호가 울었어요. 18살 사내아이가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엄마는 행복해. 준호는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어요. 등록금이 비쌌지만 저는 기꺼이 냈습니다. 트럭을 더 열심히 몰았어요. 학기마다 몇백만 원씩 나갔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잘 되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졸업하고 준호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괜찮았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번잖아요. 하지만 저는 트럭을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결혼할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10년 전이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신부는 최미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30살이었죠. 처음 봤을 때 밝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진이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공손했어요. 제 손을 잡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엄마, 우리 신혼집 전세 얻어야 하는데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3억 원이요. 경기도 외곽인데 집이 괜찮아요. 3억 원이라는 숫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남편 판석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모은 돈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남편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계속 벌면 돼. 준호 신혼살림 차려줘야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차용증은 받자. 혹시 모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한테 차용증을? 아니, 그래도 만약에 모를 일 대비해서 준호도 이해할 거야. 남편의 말에 결국 저도 동의했습니다. 종이에 간단히 적었어요. 차용 금액 3억 원. 차용인 이준호. 준호에게 서명받고 도장 찍게 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요. 3억 원을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텅 비었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섰어요. 미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준호가 제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 평생 갚을게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갚을 거 없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가다니. 감격스러웠어요.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멀었지만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가끔 찾아가면 되니까요. 결혼 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반찬을 잔뜩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된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엄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미진이도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때는 좋았어요.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줬고 준호도 기뻐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였어요. 이제 5살 된 귀여운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은 지훈이에요. 제 첫 손주였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손주 얼굴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요즘 애가 낮잠 시간이라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갈게.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죠. 다음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애가 아파서요. 다음에 괜찮을까요? 그래, 알았어.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또 다음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찾아가는 걸 포기했어요. 대신 반찬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박스에 담아 보냈어요. 된장찌개 끓여서 통에 담고 멸치볶음 만들어 담고 시금치나물도 넣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택배를 보내고 나면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또 보내셨어요? 괜찮은데. 무덤덤한 톤이었어요. 먹어. 엄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걸게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남편 판석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준호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겠지 뭐. 남편이 대답했어요. 손주 얼굴 보고 싶은데 전화해봐.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도 다 크면 제 갈 길 가는 거야. 우리끼리 잘 살자. 알아요. 알지만 섭섭했습니다. 내가 35년 트럭 몰며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3억 원 전세금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준호. 대학 갈 때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눈물 흘리던 준호. 결혼식 날 평생 갚을게요라고 절하던 준호. 그 준호가 지금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자주 전화했나요? 너무 많이 간섭했나요? 하지만 저는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인데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멀리서 잘 살면 됐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손주 사진을 카톡으로 받아볼 때마다 울컥했어요. 지훈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제 품에 안겨 재롱 부리던 아기가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로 1시간이 아니라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았으면 그럼 손주 얼굴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준호네는 멀리 있었고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친구 순이를 만났어요. 순이는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자주 만나서 수다 떠는 사이죠. 영자야. 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야, 어디가? 마트 갔다 오는 길이야. 너는? 나도 장 보러 가려고. 우리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물었어요. 요즘 아들 며느리는 잘 지내? 응, 잘 지낸대. 손주는? 지훈이도 잘 커. 이제 5살이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영자야. 왜? 나 지난주에 너희 며느리 여기서 봤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며느리를? 응. 여기 대형마트에서 카트 끌고 가는 거 봤어. 에이, 걔네 집이 어딘데 여길 와. 잘못 봤겠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다른 사람일 거야. 그래. 근데 정말 똑같던데.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오늘 뭐 샀어? 순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순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순이가 그러는데 미진이를 여기서 봤대.
여기, 우리 동네에서, 응, 대형마트에서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걔네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왜 여기로 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닮은 사람 봤겠지 뭐.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미진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장을 봐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말 닮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미진이었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면 준호네가 올 겁니다.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갈비찜도 푹 고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손주 지훈이를 위해 과일도 깎아놨습니다. 명절 전날 밤까지 준비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준호네를 볼 수 있으니까요.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아침 8시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그래, 아들. 언제 출발해? 엄마, 그게요. 회사에서 과일 상자 선물 받은 거 있는데 그것 좀 싸갈까요? 차례상에 올리실래요? 그래, 가져오렴. 좋지. 네, 그럼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준호가 과일 가져온대. 그래, 좋네. 우리는 준호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8시 30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요? 전화 끊은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미진이 그리고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어서 와.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미진이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미진이는 편한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옷차림이 너무 가볍지 않나요? 거실로 들어온 준호네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했는데 이렇게 빨리 왔어? 준호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일찍 출발했어요. 일찍? 명절인데 차 안 막혔어? 네, 새벽에 나와서 괜찮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준호 집에서 여기까지는 차로 1시간이에요. 새벽에 출발했다고 해도 30분 만에 올 수는 없었죠. 게다가 명절 아침인데 옷차림도 너무 편했습니다. 준호야, 새벽에 출발했다는데 왜 그렇게 편한 옷 입고 왔어? 아, 이게 편해서요. 명절인데 편하게 입고 왔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제 눈을 피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30분 전쯤 전화 통화한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집에서 출발했다면 지금쯤 도착할 수가 없어요. 설마 근처에 있었던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네 집은 경기도 외곽이잖아.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와 앉아.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뭐 나한테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준호가 큰 절을 올렸어요. 지훈이도 큰 절을 했습니다. 귀여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차례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준호가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훈이도 잘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지훈이 좋아하는 거 만든 거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됐을까요? 미진이가 시계를 보더니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슬슬 가야 하지 않을까? 벌써? 제가 물었습니다. 점심 먹고 가면 안 돼? 어머님,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해서요. 지훈이도 낮잠 시간이고요. 미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운했어요. 겨우 2시간 있다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인데요. 그래도 점심은 먹고 가야지.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했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오늘은 정말 빨리 가야 해서요. 미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상했어요. 준호네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싸줬어요. 갈비찜, 전, 나물을 통에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 집에서 먹어. 엄마, 감사합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준호네를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네, 엄마.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갔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차 막힌데. 명절인데 좀 이따 가지. 남편도 아쉬워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 먹으면 되지. 그래도 준호네랑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건데. 알아. 나도 아쉬워. 하지만 어쩌겠어. 애들도 바쁜데.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 점심도 안 먹고 가다니. 정말 차가 막혀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그 옷차림. 너무 편한 차림이었어요. 명절인데 추리닝에 슬리퍼라니.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도착 시간이었습니다. 전화 끊고 30분 만에 왔어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녁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네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해? 뭐가? 도착 시간 말이야.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그랬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 끊고 30분 만에 왔잖아. 그게 가능해? 남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새벽에 출발했다잖아. 새벽에 출발했어도 전화할 때는 집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30분 만에 왔다고?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처? 여기 근처에? 응. 그럴 리 없어. 준호네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너무 편했잖아. 명절인데.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 그래도 시부모 집에 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생각하지 마. 준호가 우리한테 숨길 게 뭐 있겠어? 그렇긴 한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우리 아들인데.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할 리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의심한 거겠지. 하지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났습니다. 순이가 며느리를 봤다던 말. 오늘 준호네가 빨리 도착한 것. 편한 옷차림. 뭔가 이상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근처에 사는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이사했으면 나한테 말했을 거야. 숨길 이유가 없잖아.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어요. 라면이랑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계산하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영자 씨, 며느리 이쁘시더라고요. 네. 며느리요? 네. 지난주에 여기서 봤어요. 아이 데리고 오셨던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동네에서요? 네. 분명히 봤어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급하신지 금방 가시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분이 근처에 사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경기도 외곽에 살아요. 그래요? 어머니 보러 자주 오나 봐요? 네. 계산을 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만 봤다면 착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슈퍼 주인 아주머니도 봤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다 착각했을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혹시 정말 근처에 사는 걸까?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지? 이사했으면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너희 혹시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니? 하지만 만약 아니라고 하면요?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 자식을 못 믿는 엄마. 그렇게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슈퍼 갔다 왔어. 그래.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미진이를 여기서 봤대.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응. 지난주에 지훈이 데리고 왔대. 순이도 봤고 슈퍼 주인도 봤어. 두 사람 다 착각했을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그럴 리 없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계속 신경 쓰여. 준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그게 망설였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 될까봐 무섭잖아. 뭐가 이상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건데. 근데 만약 아니라고 하면. 그럼 아닌 거지. 뭐가 문제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선뜻 전화기를 들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혹시 정말로 근처에 이사 왔는데 나한테 말 안 한 거라면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피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일 준호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다음 날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용기가 안 났을까요? 아마도 답을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진실이 무서웠던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냉장고가 텅 비었거든요. 여보, 나 마트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걸을만 했어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채 코너로 갔습니다. 배추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이거 먹고 싶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미진이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과일 코너 쪽에서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과일 코너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미진이가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카트 안에는 지훈이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미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요. 어머님. 미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미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카트를 놓고 도망가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 미진아. 제가 다가갔어요. 준호네 집이 여기야? 미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뭐야? 대답해봐. 지훈이가 카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집 가까워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황급히 지훈이를 말렸습니다. 지훈아, 조용히 해. 하지만 늦었어요. 지훈이 말을 들었으니까요. 가까이 산다고요. 미진아, 너희 이사했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주차장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 물티슈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뭔가 가져오는 중이었나 봐요. 준호가 저를 보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제가 불렀어요. 너희 여기로 이사 왔니? 준호가 미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미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떻게가 아니라 대답해봐. 너희 우리 동네에 사는 거 맞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준호가 말을 못하고 쭈뼛거렸어요. 엄마, 그게 뭐야? 맞니, 아니니? 맞아요. 미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아요. 우리 여기 살아요. 언제부터? 1년 전부터요. 1년이라고요? 1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1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준호네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산다는 걸요. 택배로 반찬 보내고 보고 싶어도 참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려고 안달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준호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까의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가까이 산다고 하면 불쑥불쑥 찾아오실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오시면 불편해요. 미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고 반찬 해다 주시면서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고. 간섭?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어?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희한테는 간섭이에요. 미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런 거 질색이에요. 시어머니가 맨날 찾아오는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질색이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네.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사생활 지키려고요.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사생활? 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내가 너희 사생활을 침해했어? 아직은 안 하셨죠. 근처에 사는 줄 모르셨으니까.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알았으면 틀림없이 자주 오셨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자식한테 찾아가는 게 사생활 침해라고요? 준호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대답해봐.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엄마 맞아요. 우리도 다 큰 어른들인데 엄마한테 허락 맡으면서 이사 다닐 필요는 없죠. 허락 맡으라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했으면 엄마한테 말은 해줘야지. 게다가 이렇게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왔으면 당연히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왜요? 미진이가 되물었습니다. 왜 말해야 하는데요? 뭐? 어머니, 주소도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라고요? 요즘 개인정보 민감한 거 다 아시잖아요.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요. 미진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살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세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제가 35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요. 신혼 전세금 해준 집인데요. 상관없다고요? 준호야.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랑 상관없다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랑 상관없죠. 어차피 엄마 보러 우리가 엄마 집에 가면 되니까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눈치 없이 찾아오실까봐 그런 거예요. 눈치 없이라고요? 제가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눈치 없이 찾아갔어?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말 안 했으니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알았으면 오셨을 거잖아요. 반찬 해다 주고 청소해 주고 그러시면서요. 그게 뭐가 나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반찬해 주는 게 싫었어? 청소해 주는 게 싫었어? 싫었어요. 미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을 하지. 왜 숨기고 살아? 말하면 어머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미진이가 되물었습니다. 안 하실 거잖아요. 오히려 더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고 그러실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눈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너희가.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엄마,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요. 사생활, 개인정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무릎 갈아서 해준 3억 원 받고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트럭 몰며 모은 돈이었어요. 손이 트고 무릎이 망가질 때까지 일했던 돈.
그 돈으로 전세금 해줬더니 돌아온 건 이거였습니다. 사생활 침해, 눈치 없는 시어머니, 개인정보, 어머님,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 네. 저희는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나쁜 의도가 없다고요? 1년 동안 숨기고 산 게요? 거리를 두고 싶으면 제가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거리를 두지. 왜 숨겨? 그러면 어머님이 상처받으시잖아요.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숨긴 거야? 네. 그럼 지금 나는 상처 안 받았니? 미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속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모르고 지낸 기분이. 어머님, 준호가 말하려 했어요. 닥쳐. 제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보고 싶어도 참았어. 전화하고 싶어도 참았고, 찾아가고 싶어도 참았지. 왜? 며느리 눈치 보여서 너희 불편할까봐. 엄마, 일주일에 한 번 반찬 택배로 보냈어. 그것도 너무 자주 보내나 싶어서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도 너희가 빨리 가겠다면 붙잡지 않았어. 차 막힌다고 하니까. 속상해도 웃으면서 보냈지. 그런데 너희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어.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1시간 거리에 산다고 속이고.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마트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엄마였어? 너희 불편하게 하는 시어머니였어? 아니에요, 엄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 저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네. 엄마 눈치 안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눈치라니. 제가 그렇게 무서운 엄마였나요?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엄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돌아섰습니다. 카트를 놓고 걸어 나갔어요. 엄마, 엄마. 뒤에서 준호가 불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마트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였어요. 그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면서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장 본 거. 남편의 말이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네. 우리 동네에 살아. 뭐? 1년 전부터 여기 살았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마트에서 봤어. 미진이랑 지훈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왔고. 남편이 입을 벌렸습니다. 1년 전부터 여기 살았다고? 응. 걸어서 10분 거리 아파트에. 그런데 왜 말 안 한 거야? 우리가 찾아갈까 봐.
남편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 사생활 침해한다고, 눈치 없이 찾아온다고,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숨긴 거래.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눈치 없이 찾아온다고? 그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개인정보래. 주소도 개인정보래. 제가 말했습니다. 미진이가 그랬어. 자기들 어디 살든 나랑 상관없대.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자. 그 자식 어디 사는지 알려줘. 여보, 가만 안 둬.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남편이 신발을 신으려 했어요. 제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야 진정을 하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해준 돈으로 산 집에서 저러고 있다니. 알아. 나도 화나. 화나는 정도가 아니야.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자식들 어디 사는지 알아? 몰라. 물어보지도 못했어. 남편이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보, 앉아. 제가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둘이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만 쉬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면서도 모르고 지냈다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순이가 며느리 봤다고 했을 때 믿었어야 했어요. 슈퍼주인 아주머니 말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어. 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이 큰 장롱을 열었어요. 위쪽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찾아?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 뒀는데. 남편이 서랍을 계속 뒤졌어요.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뭘 찾는데? 차용증.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준호한테 받은 차용증. 맞아요. 전세금 줄 때 받았던 차용증.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있다.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나왔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였습니다. 10년 전에 쓴 거니까요. 차용 금액 3억 원. 차용인 이준호. 준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법적 효력 있어. 법적 효력? 그럼 차용증이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 빌린 거 인정하는 증서야. 그래서 돈 돌려받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억 원 다 돌려받는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게 뭐가 문제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돈이야. 빌려준 거고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그래도 준호가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먼저 우릴 남처럼 대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개인정보래. 사생활 침해래. 그래. 그럼 우리도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래. 빌려준 돈 돌려받는 거야. 뭐가 이상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이니까 돌려받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보, 그래도 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트럭 몰며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전세금 해줬더니 이 꼴이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돌려받자. 정말? 응. 우리 돈이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용증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종이 한 장. 그게 우리를 지켜줄 무기였습니다. 아침 9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컴퓨터를 켰어요. 법무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남편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동네에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전화해 볼까? 그래.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용금 회수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은데요. 통화가 이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11시요? 네, 갈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1시에 가면 돼.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2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용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법무사가 차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용 금액이 3억 원이네요. 네. 언제 빌려주신 거예요? 10년 전입니다. 상환 기간은 정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여유 있을 때 갚으라고 했어요. 법무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상환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 채권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요. 그걸 받고도 안 갚으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시죠? 법무사가 물었어요. 네. 외아들입니다. 보통은 내용 증명만 받아도 갚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해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법무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 주소가 필요한데요. 아, 주소를. 저는 준혼의 정확한 주소를 몰랐습니다. 마트 근처 신축 아파트라는 것만 알았어요. 잠깐만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나 아빠다. 아빠, 엄마는 괜찮으세요? 너희 집 주소 알려줘. 주소요? 왜요?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알려줘. 준호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편이 메모했어요.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주소를 건넸어요. 여기요. 네. 법무사가 타자를 계속 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습니다. 법무사가 종이를 출력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용 증명 문서였습니다. 발신인 김영자, 이판석.
수신인 이준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귀하는 서기 2015년 3월 15일 발신인으로부터 금 3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상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차용이므로 본 내용 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전액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호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되나요? 네. 등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내용 증명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요? 우체국 가자. 근처 우체국으로 갔어요. 등기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 증명 등기로 부탁합니다. 네. 직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요금을 계산했어요. 10,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발송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면 준호가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화 올까요? 찾아올까요? 화낼까요?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하지? 안 해.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맞아. 우리 돈이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마셨어요. 목이 말랐더라고요. 이제 뭐 하지? 기다리는 거지 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연락 올 거야. 그럼 뭐라고 할까? 사생활 지켜주겠다고 해. 남편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존중한다고. 그래서 우리 돈 돌려받겠다고. 그날 저녁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한테서 전화 올까 봐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잠 못 이루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왔어요. 피곤했나 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었습니다. 전부 준호였어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읽지 않았습니다. 지웠어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준호한테 연락 왔어? 응. 전화 10통. 받았어? 아니. 잘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받지 마. 내용 증명 받고 나서 연락하라고 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모니터를 봤습니다. 준호였어요. 미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준호가 소리쳤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남편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내용 증명받고 연락해.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받아보면 알아. 남편이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무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갔나 봅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미진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며느리였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면 내용 증명이 도착할 날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용 증명이 뭐예요? 읽어봤니? 네. 읽었는데. 차용금 반환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우리 돈이잖아. 엄마, 그래도 1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빌린 돈은 갚아야지. 7일 안에 3억 원 갚아라. 7일이요? 그게 말이 돼요? 차용증에 상환 기간 없으니까 우리 맘대로 정할 수 있대. 엄마, 3억 원을 7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갚으면 소송 걸 거야. 소송요? 그래. 법무사가 그러던데 소송 걸면 너희 집 경매 넘어간대. 준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제가 웃었습니다. 1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거, 나를 개인정보 침해자 취급한 거, 그게 잘못이 아니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돈만 갚으면 돼. 엄마, 제발이요. 저희 어디서 3억 원을 구해요? 빌리든지 뭘 하든지. 제가 말했습니다. 사생활 지키고 싶다며? 개인정보 민감하다며? 그래, 알았어. 우리도 내 사생활 침해 안 할게. 대신 우리 돈 돌려받을 거야. 엄마. 그리고 말이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도 팔 거야. 집을요? 그래. 너희 같은 놈들 근처에서는 숨도 쉬기 싫거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미 결정했어. 부동산에 연락했어. 사실 아직 연락 안 했지만 곧 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7일 안에 돈 입금해. 안 하면 소송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고마워, 여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준호와 미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준호가 소리쳤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남편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왜? 아빠, 얘기 좀 해요. 제발이요. 할 얘기 없어. 돈 가져왔어? 그게 아직? 그럼 갈 일 없지. 남편이 인터폰을 끊으려 했어요. 아빠, 잠깐만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3억 원을 7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와요. 신용도 문제도 있고. 그럼 집을 팔든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집이잖아. 집을 팔라고요? 그래.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돈 갚아. 제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사생활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 개인정보도 존중하고 싶고. 어머님,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재산권 지키고 싶어. 갑자기 3억 원을 어디서 구해요? 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우리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다고 했잖아.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야.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준호와 미진이가 1시간 넘게 밖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 기한이 지났어요. 하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법무사에게 전화했어요. 돈을 안 갚는데요. 그럼 소송 준비하시죠.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서류 가져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3억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입금됐어. 남편이 달려왔어요. 정말? 응. 3억 원. 딱 3억 원. 통장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돌려받은 돈이었어요. 우리 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쁜 것보다 씁쓸했어요. 이렇게 해서 돌려받아야 했다니.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입금했어요. 준호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확인했어. 이제 됐죠? 그래. 끝이야. 엄마, 그럼 이제 연락할 수 있죠? 안 돼. 네. 끝이라는 게 그 말이야. 우리 인연도 끝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원한 대로 해줄게. 사생활 침해 안 할게. 개인정보도 묻지 않을게. 엄마, 대신 우리도 우리 삶 살 거야. 너희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차단했습니다. 미진이 번호도 차단했어요. 남편도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내놓고 싶어요. 네, 언제쯤 보러 오실까요? 오늘 오후에 올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왔어요. 집을 둘러봤습니다. 관리가 잘 돼 있네요.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데요. 급하게 파시려면 2억 3천 정도로 하시죠.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매물이 나갔습니다. 2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전세금 회수한 3억과 합치니 5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과 상의했어요. 어디로 갈까? 멀리 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차로 4시간 이상 걸리는 곳. 바다 보이는 데는 어때? 좋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동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화로 계약했어요. 한 달 후 이사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이사 트럭에 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겼어요. 잘 살아요. 감사합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4시간을 달렸습니다. 동해안에 도착했어요. 푸른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아파트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작은 아파트.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았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여보, 여기 괜찮은데? 그러게. 공기도 좋고. 남편과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살던데요. 이사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요? 그건 말 못해. 엄마, 왜요? 개인정보야. 사생활 침해하지 마. 엄마. 그리고 말이야, 준호야. 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사생활 지켜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잘했어. 응. 이제 우리끼리 살자. 베란다에 나가 의자에 앉았어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준호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손주 지훈이 얼굴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먼 것보다 멀리 살면서 마음 편한 게 나았으니까요. 여보, 응? 우리 잘한 거지? 당연하지. 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그래. 우리 인생.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단둘이 살 겁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상처 안 받고, 그렇게 살 거예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71살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그날들을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당당하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